네, 우리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첫 국제 무대에 나섭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이 방미 의미, 기대, 효과 살펴보도록 하죠. 이종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만 그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는 행사들을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또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 여기에 대한 참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결국 G20이란 것은 세계 20대로 이제 강한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강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재무장관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이런 장소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장도 오죠, 저기. 예,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와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물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긴 하지만 각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국별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MF라든지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 이 연차 총회 같은 경우에는 다들 모여서 내년에 어떻게 국제 경제라든지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석하는 이런 자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년의 경제를 예측하고 그리고 정책 방향들을 예측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재무장관, 각국의 재무장관들, 중앙은행장들 그리고 뭐 금융기관 여러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참석을 하고 회의 같은 걸 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행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또 경제 컨트롤 타워를 이끌죠. 예,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부총리가 가고 참석하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 가는 김에 또 하나의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카운터 파트너는 바로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주제인데요. 교수님, 딱 지금만 놓고 보면 우리 한미 관세 협상 상당히 좀 힘들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투자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 측의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이 조금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달러,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달러를 3,500억 달러 모아와서 그걸 직접 투자해라.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한국 측은 흔히 말해서 대출 이자를 깎아둔다든지 이제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총 규모가 3,500억 달러지만 재정이라든지 진짜 투자액은 우리가 다른 금융 기법들을 이용해서 뭐 10분의 1이라든지 20분의 1의 수준으로 그 정도로 가는 게 원래 원칙이 아니었느냐 그게 흔히 말하는 보증이라든지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총액은 정해졌지만 우리는 부담하는 부분,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 이제 한국의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3,500억 달러 다 만들어 와가지고 현금으로 입금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첨예하네요. 예, 너무 첨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배분 역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금 회수 전에는 미국이 5대5를 하지만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9대1을 하겠다. 미국 측에 좀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수익의 90%만 미국에 재투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또 우린 재투자죠. 예, 재투자죠. 예, 미국은 가져간다는 예, 거고.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주도권 역시 가장 이것도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 미국이 원하는데 한국에 돈을 투자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이제 프로젝트 거부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제한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특히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흔히 말해서
경기가 크게 나빠진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개발도상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의 통화 수업을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답이 없는 상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표로 정리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첨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파국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단 미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담은 좀 수정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좀 한 발 물러서서 미국 측에 보냈다라는 이 수정안 양해각서 이 내용을 먼저 보죠. 이건 우리 측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수업에 대한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3,500억 달러를 나가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연에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큰 규모로 달러가 나가는 거 역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달러가 너무 빠져나가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딱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직접 투자 비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3,500억 달러를 돈을 직접 가져와라.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모아가지고 가져오라는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이만한 규모의 달러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금융 보증이라든지 대출이자 감면 이런 금융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 좀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2대, 그렇죠. 예, 내용을 좀 바꾸자는 거죠. 규모는 예. 이미 협약상에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바꿔서 하자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 번째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처가 수익성이 나는데 투자를 하게끔 한국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한국의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투자 수익이 나지 않는 흔히 말해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거의 재정 정책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익성이 나는 대로 넣는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돈은 넣지만 투자 수익은 가져갈 수 없는 결국 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리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패키지가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것이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3,500억 달러라는 것이 달러화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패키지를 만들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협상팀은 이 달러 통화 수합에 대해서 많이 좀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정관 산업부 장관 때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아마 이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스카페 센터와 한미 통화 수합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아무래도 통화 수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급하게 외환 시장이 움직였을 때, 급하게 외환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나 달러와 환율이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여러 모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수출이 좀 안 되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도는 달러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가격이 올라갈 때 미국이 달러화를 제공해 주겠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한국 중앙은행으로 달러화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달러 자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화를 약속된 환율로 일단 받아주는 거네요. 바꿔주는 거네요, 달러로. 그 달러 수합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도표에 나오고 예. 있지만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환율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있는 원화를 그 미국의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수학 계약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사실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옮겨다가 달러 자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구라고 아마 중요한 조약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파급 효과가 크죠. 과거 사례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수세에 몰리고 어려울 때 달러 통화 수합이라는 뉴스만으로도 외환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되기도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벤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례를요? 예.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단기 외채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외 금융기관도 어렵다 보니까 단기 외채를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롤오버를 해주지 않고 회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달러화가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환율이 뭐 2,000원 갈 뻔한 것을 저때 한 1,600원 넘었어요. 갈 뻔한 걸 예, 막았다라는 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300억 달러 한시적 통화 스와프를 해서 뭐 연장을 하긴 했지만 그 300억 달러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통화 스왑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달러가 공급이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는 한국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워낙 경제가 어렵고 외환시장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각국에 대해서 통화 스왑을 해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규모는 한 6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있었는데 통화 스왑을 통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서 환율을 뭐 1,100원대, 1,200원대로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위기 상황 변동성 상황에서는 이 통화 수합이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화 수합이 만병통치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걸 또 투자해야 된다는 그 규모도 막대하기는 한데 그런 또 생각해 보면 저 달러 통화 수합이 없다면 3,500억 달러라는 투자도 원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좀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한 4천억 달러 정도 네.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윤철 부총리도 늘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뭐 달러 1년에 한 200억 달러 수준이다. 뭐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 가용할 만한 달러고 그만큼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외환시장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만들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분납해야죠. 분납을 해고 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는 방식으로 해야 네.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달러 공급이란 것이 우리나라 수출해서 얻을 수도 있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한정적이고 경제 규모 특히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산이 많거든요. 그 외화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외국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으로 미국채 1위잖아요. 국채들이 워낙 예. 달러 흐름이 좋다 보니까 5,500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달러 공급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시장 규모상 한 뭐 200억 달러 정도 투자가 매년 가용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통화 수합 자체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통화 수합마저 없으면 그렇죠. 200억, 네. 300억 달러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부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한미 관세 협상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면서요. 이런 가운데 이 지난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이 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 쪽에 어떤 수정안을 줬다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미국 측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뭐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제시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란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공개적으로 조건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라면 이게 직접 투자도 있지만 우리가 현물로 갈 수 있는 뭐 조선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에너지를 더 구매한다든지 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약간의 현물적으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실물로. 예, 실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들, 뭐 배를 만들어서 뭐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조선소를 흔히 말해 조선소를 외국에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MRG 같은 것들, 인수라든지 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주겠다. 원화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3,500억 달러 한꺼번에 일시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 다른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 조달 방식하고 뭐 현물 조달 방식, 그러니까 원화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책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든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 G20 재무장관 여기 회의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 가고요. 여긴 또 IMF 또 WB 세계은행 연차 총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뉴스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이 약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외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외화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조정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꾸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조를 해가면서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상자산 시장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늘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금리라든지 금리.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특히나 관세가 가져온 효과들이 또 깊게 나눠질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 논문들도 이제 관세 효과들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 있는데 이 효과들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교류를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입장, 선진국의 입장 같은 것들이 조화롭게 나누면서 내년에 통화 정책 방향이라든지 금리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외에도 우리나라의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함께 가거든요. 교수님,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 이 약세, 이 환율 급등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장소에서 우리 금융지주 회장단들이 한번 대한민국 IR도 하면서 좀 약간 좀 외환시장 안정도 기할 수 있지 않으면 어떨까 또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나가는 것은 홍보죠. 그러니까 홍보랑 IR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 전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른바 기업 설명회입니다. 네. 기업 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IR인데 우리 뭐래다 금융 지주들의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도 전망이 괜찮다. 우리가 각종 리스크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 리스크에 크게 오염되어 있지 않다,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EO들이 직접 회사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와의 관계들에 대해 설명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홍보들, 금융기관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CEO들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와 은행과의 관계 역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R 행사란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안정적이다라는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이 금융기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 지주에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이제 10월 말, 10월 30일 깨니까 한미 관세 협상 한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인도나 브라질처럼 50% 관세를 맞는 또 그런 파국은 있으면은 안 되겠죠. 자, 앞으로 이 짧으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우리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이슈는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들 역시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투자 조항 자체가 너무 미국에 조금 우호적으로 돼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해도 한국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되는데 그렇죠. 여력이 이게 돼야죠. 지금 여력이 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어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소화하면서 결국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